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꿀팁. 이번에 이제 경관부 준비생들도 그렇고 뭐 대통령 경호처나 국정원이나 아니면 뭐 이제 조금 있을 경찰 순경 공채 면접도 그렇고 공공기관 면접은 일반 사기업 면접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면접 코칭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상세히 알려드리는데 일단 지금 알려드리는 팁은 뭐 경관부생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뭐 공무원 경찰 모두 다 그 다음에 공기업까지도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기업 쪽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합격하시면 제일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필기 준비했을 때랑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학원을 알아봐요. 학원을 알아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소강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중요하니까 필기 준비할 때 맞죠? 요 두 개를 제일 먼저 하죠. 그리고는 나의 답변을 어떻게 포장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평소에. 그래서 어떻게 스피치 부분을 보완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잘못됐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한 필기시험하고 심층면접 시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필기시험은 지식 그 자체를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지 유무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야구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야구 규칙 교본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심층면접은요? 심층면접은 실제로 야구 선수로서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야구 선수로서 공을 제대로 던질 수 있는지 아니면 공을 던진 걸 받아칠 수 있는지 실제로 실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시험은 이제 말 그대로 야구 규범 자체를 알고 있느냐, 야구 룰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을 치던 거예요. 그래서 지식 그 자체를 암기하고 있는지 지식 유무를 테스트한 거예요. 맞죠? 요걸 검증하고 나면 이제 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층면접에서 물어보는 어떤 형사정책 관련된 질문이나 헌법 관련된 국가 구성원리 질문은 필기시험하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예. 그래서 이게 안 통해요. 기출이란 건 심층면접에서 기출은 나의 기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심층면접에서 1차원적으로 먼저 체크하고자 하는 거는 너는 누군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누군데 이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야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성장 과정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라는 캐릭터가 구축됐는지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출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기출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이쪽 분야는 비전문가가 너무 판을 치니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당신이 경찰직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랬는데 네, 저는 미대를 나왔지만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경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속 질문으로 미대를 나온 사람들은 경찰 업무에 성향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후속 질문이 나온 거야. 근데 이거를 비전문적인 곳에서 기출이라고 보고를 해가지고는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은 저한테 전국 각지에서 이제 코칭을 받을 때 이제 예체능계 출신이 원장님, 예체능계는 면접 경찰에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서 감점 받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학원가에서 그걸 기출로 막 보듯이 나온 거예요. 이거 중요한 기출이라고. 세상에. 후속 질문이란 건 뭐예요? 내가 이러저러하게 답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 뭐 학원가에서 그걸 꼬리 질문이라는데 정확한 용칭은 아닙니다. 우리가 NCS 기반상 정식 명칭은 후속 질문이에요. 후속 질문. 그러니까 후속 질문은 후속 질문을 기초로 복원해가지고 그걸 막 퍼뜨린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수사기법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기출이 돌아다닌 거예요. 면접관이 수사기법 공개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게 뭐 어떻게 나온 거냐면 면접관이 피해자의 그 신상 공개 있죠. 피의자 단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공개해버리는 이제 진짜 명확하게 범죄가 맞고 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사회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몇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상 유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면접관이 착각을 해가지고 말을 실수로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래버린 거예요. 말 실수했어요. 그때 그 창에서 나온 질문이. 수사기관이 수사기법을 왜 공개합니까? 범죄수법은 공개할 수 있지. 범죄수법 언론에서 범죄수법 공개 그거는 있죠. 근데 수사기관에서 범죄수법을 공개하는 거는 극히 범죄수법 공개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수법 공개를 극히 예외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때 마라톤 하다가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미국 전역이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FBI인가 맞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대학생들이 밥솥으로 급조한 폭탄이더라. 그래서 안심시켜 주려고 예외적으로 그것도 범죄수법을 자세히 공개한 게 아니라 이제 일부 범죄수법을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면접관이 말실수로 수사기법 공개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학원가에서 중요 기출이라고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사기법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답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수사기관이 왜 수사기법을 공개한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 놓고는 또 면접관 출신, 경찰 면접관을 해본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경찰에서 수사를 기법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 이러면서 말을 억지로 막 지어내기 시작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어요. 황당하죠, 여러분도. 이게 지금 학원가의 현실이에요. 학원가의 현실.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 체크하고자 하는 바는 이 지원자가 우리 조직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다각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면접관은 이 수험생들을 제일 이제 처음 보잖아. 그래서 사전 진단 도구로 뭐 정보관의 정보 보고서, 경찰이라면 뭐 생활기록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작성한 서류들 있죠, 미리 그런 것들. 그래서 다각적으로 사전 진단 정보들을 입수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사전 조사서 적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파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원가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기출이란 걸 놓고는 기출이란 걸 놓고 포장을 해. 그러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악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면접관에 뭐가 작동하냐면 선입견이 작동돼요. 우리가 어떤 대상물이나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될 때는 나의 선험적 경험에 기반한 비논리적인 선입견을 작동시킨다고요. 그래서 면접자들은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 사기업에서는 이제 뭐 일부 마케팅 부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복장을 어떻게 오는지를 보고 이 사람의 개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심층 면접에서는 복장을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복장이 튀거나 무언가 특이점이 나타나면 면접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심층 면접에서 체크하고자 하는 능력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인성 부분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특이한 복장 부분에 꽂혀가지고 면접관의 비논리적인 선입견이 작동돼서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복장을 통일하고 자세를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니까
이제는 면접을 뭐 자유롭게 잡 인터뷰식으로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비전문가들이 떠드는 거라고요.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는 면접관들의 철저한 직무 선입견을 배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지원자의 진정한 능력치를 안 보고 야 지방대 나왔네? 아, 지방대 나온 애들은 게으른 거 아니야? 이래보고 면접관의 선입견이 작동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부당하게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란 거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직무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부터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가 설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경찰 출신 면접관이 있어. 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막 우르르 다가가지고 뭐 30명, 50명, 뭐 100명, 뭐 200명 모아놓고 선생님 뭐 몇 명이 팀을 짜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줄게 하고는 사기업에 면접책 갖다 놓고는 앵무새처럼 떠들게 포장한 거를 막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진정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획일화되게 붕어빵으로 찍어낸 형태로 답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제 면접관이 한 몇 번 투입돼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와, 이제는 이 사람이 어느 학원에서 준비했는지 대충 알겠더라 이래요. 왜냐면 거기는 다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학원별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전국 각지의 수험생들이 전부 다 코칭을 받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제가 대뜸 그래요. 딱 듣다가 보고 체불 경험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면접을 준비해 봤대. 딱 보고는 광주 쪽이면 혹시 이쪽 아니냐고 이러면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이래요. 서울 쪽이면 지금 이 답변 형태는 이쪽 학원 아니냐고 이러면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이래요. 왜 제가 알겠어요? 다 똑같으니까요. 심층 면접 구성 원리를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마케팅상 그럴듯해 보이는 스피치 학원 강사들 끼워놓고 경찰이면 공무원 해당 직렬 퇴직자들 끼워놓고 그 사람들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그때 동안 쌓아온 직무 선입견을 획일화시켜서 막 주입을 시키거든. 붕어빵으로 막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NCS 기반 심층 면접 프로세스 개발한 교수진들 이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부 다 개발자로 참여해서 이게 이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 건데 보통 이제 산업심리학 교수님,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 쪽, 그 다음에 교육학자분들, 뭐 이런 파트의 부분들이 이제 본인 전문 분야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표준화 작업이 시작됐거든요. 그 세미나를 한 번씩 가면 저한테 뭐라 해요. 저는 이제 이쪽 활동도 같이 하니까 저한테 뭐라 하냐면 김 원장,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가르치길래 이게 왜 그렇게 다 똑같은 붕어빵 답변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들은 공기업 면접관으로도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얘기해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생해서 심층 면접 프로세스 개발해본들 진행을, 운영을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은 그나마 인사혁신처라는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파견 직원이 한 명 나가고 그 해당 직렬 직원이 나와서 면접관을 투입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요. 조금. 근데 경찰은 전담 부서도 없어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걸 제대로 운영만 해도 아주 좋은 우수한 인재들을 다 선별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어차피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경찰이나 공무원 현직자들도 비전문적이고, 그리고 뭐 어차피 대인원에 많은 대인원 학원에 비전문적인 학원에 가서 스피치 학원이며 그 필기 면접반 하고 면접 캠프에 들어가서 제가 뭐 비전문적이든 그렇게 획일화된 걸 하더라도 어차피 다 똑같이 비전문가 똑같이 답변을 해버리면 내가 어쨌든 뭐 손해볼 건 뭐 있냐. 나는 성적이 안정적인데. 그러면 성적 좋은데 체불자들이 나오지 않겠죠. 성적 좋은데 체불자들이 나오면 온갖 음모론을 펼쳐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그러네. 뭐 무슨 기록이 있어서 그러네. 그러니까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성적이 좋은데, 필기 성적이 좋은데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변별력이란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전부 다 획일화되게 하잖아. 변별력이란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왜 떨어졌냐 이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온갖 비전문가들의 카더라 통신을 갖다 넣어. 갖다 넣어. 막.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체불 하는가를 설명한 영상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걸 보세요. 그걸 보세요. 그거 보면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드려요. 막 몇십 분 동안. 목이 터져라.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 쪽도 그렇고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이제 감각은 뛰어나요. 일단 구성 원리는 잘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 해당 지원자가 무언가 자기의 성장 환경 또는 성장 배경 아니면 본인의 무언가를 감추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가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자기 속마음은 감추고 겉부분만 막 포장해서 가식적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정말 정의롭고 멋진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구별 안 가요? 구별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대본에 알 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몇 번 대여보고 나면 이제 깨닫게 되잖아. 맞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학원가에서 본인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것처럼 묘사하세요. 부모님 이혼한 거 안 좋아요. 말하지 마세요. 감추세요. 본인이 옛날에 장사를 했다고요? 장사하다가 경찰에 지원한, 공무원에 지원한 거 안 좋아해요. 감추세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 하지 말라는 거에는. 근데 듣기에는 저게 나의 약점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해. 그리고 뭔가 책임감 있고 뭔가 다른 사람 간의 협력을 중시하고 그리고 뭔가 파이팅 있는 외향적인 성격을 선호해요. 뭐 근거도 없어. 그런 포장하고 가식하는 말에 그 비전문적인 곳에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막 말을 이쁘고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 면접관이 탁 앉았어. 면접관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나도 대본에 알아요. 수강 코칭 문의한다고 말 몇 마디만 딱 보면 이건 인성이 걸러 먹었네. 이거 대본에 느껴져요. 어떤 건지 제가 예전에 영상에 설명드렸잖아요. 상담 페이지에다가 새벽 1시고 2시고 막 카톡 남겨. 일단 내가 분명히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상담 직원이 별도로 없다. 별도로 없어서 제가 전화 상담이나 반분 상담 같은 거는 아예 할 수가 없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카톡을 남겨놓으면 중간중간에 틈틈이 확인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새벽 1시면 2시면 막 질문 남겨. 유튜브 채널에 댓글도 남겨. 그래 놓고는 하루도 채 안 지났는데 왜 답이 없느냐.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이라고는 자기가 급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러이러한 영상에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면 아니 그냥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래요. 그럼 니는 왜 영상을 안 보는데? 너는 나에게 선생이 한 명이지만 나는 너 같은 인간들이 전국에 수십 명 수백 명인데 내가 왜 일일이 그걸 답해줘야 되는데? 다 영상에 설명한 내용. 맞죠? 아니 그렇게는 안 하지 나도. 답변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속마음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대본에 봐요. 거부감이 딱 느껴지잖아요. 맞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지 아니면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맞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서 듣기 좋은 말로만 전부 다 짜깁기 해가지고 포장하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실체가 들키지 않고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뭐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답변만 줘도 본인이 직접 쓴 답변도 아니야. 뭐 그럴듯하게 짜깁기 해주거나 대필하거나 뭐 한 거를 참 막 해가 앵무새처럼 얘기하겠대. 베테랑 연기자들도 대본대로 하려고 하면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해도 될까 말까요. 국어책 읽는 연기자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비판하잖아요. 근데 연기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거를 꾸며내서 얘기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에 대한 보고서나 정보 부분들은 면접 말고도 다각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음주운전 기록이나 무슨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니면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기록을 하게 된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이나 행동 거지를 한번 체크해 보란 말이에요.
제가 본 보통 음주운전 경력자들은 진짜 우리 합격생 중에 약간 진짜 억울한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대다수는 음주운전 할 때 에이 나 괜찮은데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가 서서히 빠져들어가요, 음주운전에. 그리고 몇 번 해보고는 별 사고 없거든. 그러고는 가요.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무고한 희생,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걸 인식을 못하거든. 규율 수능성이 낮으니까. 근데 저한테 문의하거나 저한테 하소연할 때는 그 기록 때문에 내가 불이익 받는 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얘기를 안 해요. 반성한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그 반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안 되겠다,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각이 아니라, 내가 반성한다고 해야지만 면접에서 불이익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 오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래 놓고는 막 학원 탓을 해요. 실력이 있네 없네. 그러고는 자기가 막 말은 유창하게 한 것 같거든, 면접 끝나고 나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모론을 제기해요. 경찰은 음주운전 기록자는 전부 다 불합격시키더라. 무슨 기록이 있으면 다 불합격.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우리 합격생들은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막 그 최대치 7번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었어요. 서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진짜 사연이 억울하긴 했어요. 약간 지가 진짜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와서 잤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대리 불러서 집에 온 거야. 왔는데 그 상가 앞에 자기랑 트러블이 있는 상가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아파트 상가에 자기 차가 그 상가 차선을 약간 넘게 그 대리 운전자가 이제 주차를 했던 거야. 그래서 아침에 7시인가 8시에 자꾸 나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침 7시 8시에는 대리 운전자가 없는 거야. 자기가 부르려고 했는데 술은 덜 깬 상태고 약간 잠을 한 4-5시간 잤대요. 그래서 자꾸 닥달을 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빼다가 옆에를 살짝 부딪힌 거야. 그런데 이 상가, 자기하고 사이 안 좋은 상가, 술 냄새 나네 이라고는 음주운전이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음주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술자리에서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고, 이게. 근데 어쨌든 이 친구도 계속 억울하다, 분하다, 이제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내가 면접에서 7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코칭 받았어요. 내가 체크하면서 그냥 너는 면접 준비를 엉터리로 준비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주운전 기록하고도 아무 관계없고 그냥 면접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다. 그래서 필기 체력이 고득점인데도 그냥 점수를 못 받은 거다.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꾸 불안해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면접관한테 전달되면서 그게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3단계, 4단계 지나가면서 이제 뭔지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엉터리로 준비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음주운전 기록에 대해서 집착하고 불안한 이 증상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 자기가 통제권을 잃었다는 거. 깨닫고 나서 그 바로 합격했어, 바로. 함축하는 바가 엄청 많아요. 우리 지금 합격생들, 제가 이전 영상들에 보면 우리 합격생 특이 사례들 소개한 거 있거든요. 그것도 다 찾아서 보세요. 경관부 중에 제일 특이한 케이스가 순경에서 5번인가 면접에서 떨어져. 필기 체력은 계속 고득점이었고, 그리고 경관부 면접도 한번 떨어지고 저한테 이제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코칭 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어요. 뭔가 이제 그 본인 성장 환경상 본인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무언가 왜곡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학원에서 비전문적인 곳에서 자꾸 포장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뒤덮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성적은 그렇게 우수한데. 제가 한 건 뭐 없어요. 그냥 구성원리에 따라서 본인이 그때 성장 환경 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걸 직접 대면하고 그걸 어떻게 승화시키는지 그것만 살짝 도와드렸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워낙 능력이 출중한 분이라서 바로 합격했어요, 바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코칭한 분들이 100% 다 합격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말은 구성원리에 맞게끔 하면 떨어지지 않을 사람은 합격을 한다. 그 다음에 원래 심층 면접 자체가 변수가 많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날 가서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한 달이나 한 달 반의 훈련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온라인 코칭으로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까지 병행했지만 한두 번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다 달라요. 그래도 합격률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합격률은. 지금 제가 1대1 코칭으로 너무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통계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서 그랬지만, 제가 1땡이나 2땡에서 그 학원과의 총괄반 운영할 때는 전원체압, 그때 막 합격생이 나올 수 있는 게 30%가 채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필기 체력이 전부 다 바닥이라서 학원가에서 그걸 제가 처음에 보여주니까 안 믿는 거야. 왜냐면 필기 체력 점수 환산해 보면 그때 우리 일기생 중에 어떤 친구도 뒤집고 합격했냐면 필기는 컷이었고 체력 점수가 30점이었어요 그때. 근데 합격했는데 뒤집고 환산 6점을 뒤집은 거죠 거의 그 당시 때.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전원 체압했어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지방직 면접은 뭐 합격하기 힘들다. 지방직 면접은 10분, 20분 진행하니까 뒤집기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2018년도인가? 그때 부산시 면접 전원 다 체압했어요. 전원 다. 근데 웃긴 게 80%가 1배수 바뀌었어요. 그러면 면접에서 지방직하고 국가직은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야지만 필기 성적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합격하거든. 근데 합격했어요. 울산시 그때 건축직이었나? 토목직이었나? 하여튼 그분은 원래 은행원이었는데 필기에서 이제 1배수 바뀌었어.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면접에서 예외적으로 2차 면접까지 봤어요. 그게 처음이었어 그때 울산시 면접 진행할 때. 그리고 뒤집고 합격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할 건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를? 맞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있기 전부터 온라인 1대1 코칭으로 1대1 온라인 오프라인 코칭으로 전부 다 바꾸고 시작하면서 이 합격생들이 연락을 안 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뭐 수험 번호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연락 온 분들 대충 추정치 내보고 이제 합격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 원리에 맞게 준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방식대로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를 처음부터 엉터리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부분 중에 비논리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왜 엉터리고 비논리적인지 다 설명드렸죠. 네.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원장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하고 면접 준비를 딱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우리가 심층면접 프로세스 안에 1단계 안에 이 부분을 단계별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도출될 수 있게끔 질의응답 방식으로 전부 다 프로그램 구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수험생들이 1, 2단계 1단계 넘어갈 때가. 왜냐면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렬의 직무가치관을 도출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고 구체화시켜서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괜히 여러분들 제 네이버 카페 DSA 컨설팅 있죠.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합격 수기 수강 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 뭐였냐면 면접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마치 인생의 힐링을 받은 것 같다. 내 인생을 뒤돌아본 값진 귀한 시간이었다. 이런 문구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제 그 예전 학원과 쪽에서 막 그것도 따라해가지고 합격 수기라고. 왜냐면 제가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한데 어쨌든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라고요. 제 말은. 이런 데 가서 비전문적인 곳에 가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말고 면접 합격하자마자 필기 합격하자마자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라는 캐릭터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가치 기준점은 뭔지 이런 거를 구체화시켜 보란 말이에요. 학원에 가서 그런 비전문적인 학원에 가서 그걸 어떻게 도출할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도출할 건지. OT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은 이렇게 따라해요. 나만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왜 저 얘기한 거 다음부터 빼가거든요. 빼가요. 빼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그걸 도출하냐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뭐냐 이거예요. 없어요. 프로그램이란 게 결국은.
결국은 퇴직한 경찰들, 공무원들 넣어놓고 우리 때는 이랬다, 나 때는 이랬다 이게 얘기하게 하고, 스피치 학원에서 뭐 말에 모범적인 어떤 문장의 형태 만든 다음에 여기 단어 끼워 맞추기 넣고 하고 자기 단어 넣으라고 하고 엉망진창이죠. 예. 제가 왜 저기 경간부생들 경간부하고 경체 그 범죄학하고 경찰학 쪽으로 제가 원래 필기 과목 가르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그쪽으로 자꾸 갈아타려고 하냐면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이게 답이 안 보여요. 저 혼자서 하는데 진짜로 특목대입 분야는 제가 예전에 그쪽 선생님들 가르칠 때는 그나마 거긴 전문가가 몰리기 때문에 자정적으로 이제 순화가 돼요. 그래서 진짜 자질 없고 진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은 알아서 도태되는데 이쪽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지쳤어요. 제가 필기 과목도 잘 가르치긴 하거든요. 예전에 7급 헌법도 이제 요청받고 가르칠 때도 괜찮았는데 제가 그런 주입식 암기식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 거 싫어요. 재미없어 한다고요, 가르칠 때. 근데 제가 왜 그걸로 바꾸려고 하냐면 어쨌든 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이제 개발 진행 중인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에 그 범죄학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학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장기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제는 필기 과목 강의 쪽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거든요. 이쪽도 제가 언제까지 제가 직접 코칭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특목대입 분야는 제가 가르치는 선생들이 거기서 면접도 강의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쪽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향후 몇 년 아니에요. 제가 직접 코칭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아까 얘기했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캐릭터가 구축이 됐는지, 그리고 나의 가치 기준점은 무엇인지, 나는 이런 가치 기준점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하고 대화도 해보고 주변 지인들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나의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첫 시발점이라고. 이상입니다.